소화장애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 게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전신 건강에 독이 된다는 이 내장 지방을 키우고 독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좀 적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왜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는데 간단하게 먹어야겠다. 빵이나 떡이나 간단하게 먹지 뭐 이렇게 맞아. 하시는데 그냥 비벼 먹어야겠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사람이 무의식 중에 제대로 식사를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좀 좋은 걸 먹고 더 먹어야지 하는 보상 심리가 반드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빵이랑 떡 같은 걸 조금 더 먹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적게 먹어도 이게 다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제 신체로 들어오면 이제 중성지방 수치를 올립니다. 그럼 이제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소화 불량 상태가 되면 이제 소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장내에 오래 머물면서 이게 또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독소는 또 지방을 좋아해요. 내장 지방에 들러붙어서 이 지방을 키우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어지간하면 움직이려고 졸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이게 보이는 게 다 내장 지방인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만큼 쌓인 건지 장기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내장 지방을. 그러니까 이제 내장 지방이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그냥 내장 사이사이에 끼는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에요? 하는데 그거 말고도요 실제로 우리 장기 있잖아요. 이 장기를 주변으로 내장이 쌓입니다. 자, 어떤 건지 이제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건 신장이에요. 콩팥. 이게 뭐야? 왼쪽에 있는 건 정상 신장, 좀 붉게 보이죠? 근데 어때요, 오른쪽에는요? 노랗게 꼈죠, 지방이. 예. 완전 다른 내장이네. 떼내주고 싶다. 정말 기름이 붙었네. 그러니까 신장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노폐물을 걸러내는 건데요. 이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몸 안에 계속 노폐물이 쌓이고 이게 결국 독소잖아요.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고요. 다음 췌장 사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췌장에 이제 지방이 이렇게 끼면요. 또 췌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인슐린 분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당뇨를 부르고요. 또한 당뇨는 이렇게 또 췌장에 있는 이제 내장 지방을 더 높일 수 있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건 심장입니다. 와. 심장이 이렇게 돼요? 심장이 이렇게 펌프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방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저렇게 장기까지 기름이 끼는 줄은 몰랐어요. 무섭네요. 결국 소화불량이 이게 내장 비만의 신호라고 하니까 이거 또 걱정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소화불량이 얼마나 내장 지방하고 그 연관이 깊은지 와 닿으실 겁니다. 네. 소화가 잘 안 될 때 급격하게 살이 쪄서 지금보다 무려 28kg이 더 나갔다는 분입니다. 이제는 소화가 잘 되고 나서 살은 쭉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누굴까? 이분이에요? 혹시 오이수 씨 맞으세요? 아니요, 저 아니에요. 그 오이수 씨가 어느 분 오이수 씨 맞으세요? 오이수 씨가 어느 분이세요? 제가 오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48세시라고요? 근데 되게 날씬해 보이시는데 그러시는 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5년째 50에서 51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많이 뺐네. 더 젊어졌어. 시간이 지나도. 저희 엄마 철칙이 식사는 식사고 간식은 간식이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간식을 먹고 싶다면 식사는 무조건 해라. 이게 좀 엄마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간식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라. 배가 아무리 불러도 무조건 먹어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된 거죠. 음식이 남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똑같은 습관이네. 배가 불러도 또 간식 시간 때 먹어야 돼. 맞아요. 네. 그러다가 최고 많이 나간 거는 79까지 나갔었어요. 몸이 점점 안 아프던 데가 아프기 시작하고 허리도 통증이 시작됐고 한 번은
이 속쓰림이 목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꽉 차갖고 올라오죠, 이제. 막 역류. 화장실도 뭐 심각할 때는 일주일도 변비로 고생할 때가 있었고요. 속이 너무 불편했고요. 속이 가득 찬 느낌이 너무 힘들었고요. 저녁으로 갈수록 장이 막 부풀어 올라요. 그게 눈으로 막 보이고요. 그렇게 가스가 차더라고요. 진짜 저 차이가 너무 배하고 많이 나네. 저 살 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는지 그죠? 내 속이 깨끗하지 않구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일단은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끊어요. 유지하시는 이야, 지금 완전 달라졌네. 식판이 나오네. 정량만 담으시면. 이야. 식판에 딱 제가 넣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만 먹게 되고요. 과식도 방지가 되고, 예, 식탐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체계적으로 바뀌었고요. 요 식판의 순서대로 거꾸로 먹고 있는 식사. 그 본 식사가 또 따로 있나 봐요. 뭐예요? 무슨 소리지 이게? 여기 소리가 특이하네. 톡톡톡. 뭐를 알갱이가 똑똑똑 떨어지네요. 견과류가 밥칸에 들어갔어요. 어머. 저한테는 이 견과류가 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먼저 무조건 견과류 먼저 먹으려고 노력해요. 이걸 먼저 먹었을 때 포만감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식사할 때 많이 먹지 않아도 저는 이제 금방 배가 부르게 되더라고요. 오래 씹으시네요. 살 뺄 때 우리가 거꾸로 식사법, 야채부터 먼저 먹어라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걸 제일 먼저 먹으면 소화가 잘 될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견과류를 이제 먼저 드셨는데, 견과류보다는 견과류를 꼭꼭 오랫동안 씹어 드시는 거를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래 꼭꼭 씹다 보면은 몸에서 소화 효소와 소화액이 나오면서, 아, 이제 좀 소화를 시켜야겠다는 딱 준비가 되게 돼요. 딱 그 상태에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하시는데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견과류 좋다고 얘기 많이 들어서 평소에 먹는데 저도 꼭꼭 오래 씹어서 먹거든요. 근데 소화가 안 돼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진짜 오래 꼭꼭 씹어 먹는데. 네, 이 견과류를 먹을 때 뭐 소화가 잘 되는 분도 있고요, 뭐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양을 먹고 있느냐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한 30g 정도를 하루 권장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그보다 많이 드시긴 했었지만 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던 것도 있고요. 다른 음식을 좀 적게 줄여서 먹었기 때문에 좀 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견과류를 먹을 때 좀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셔서 이 식이섬유가 몸 밖으로 좀 빨리 배출되는 걸 도와주시면 좀 소화에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과류를 드실 때 뭐 우유나 요거트 이런 네. 유제품이랑 같이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 견과류가 이제 그 안에 지방이 들어있는 게 이 불포화 지방산인데 근데 유제품 자체에도 이제 지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유제품과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지방과 지방이 만나서 소화를 더 느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화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유제품이랑은 좀 떨어뜨려서 견과류만 단독으로 드시는 걸 좀 더 권유를 드립니다. 운동이 생활이시구나 거의. 겨드랑이를 좀 더 열고 몸을 림프 순환이 잘 되게끔 활성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일단은 팔을 앞뒤로 살살 움직이시다가 조금 리듬감이 있으시다면 약간의 바운스를 주시면 팔이 뒤로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고. 이때 상체를 너무 숙이지 않고 겨드랑이를 열어내시면서 가볍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동작 같지만 겨드랑이가 열림으로 인해서 더 땀도 많이 나고요. 갈색 지방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동작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오른발, 왼발 한 번씩 디뎌주시면서 쿵쿵 하시면서 오른발에 오른손, 왼발에 왼손 같이 가시는데 어깨가 절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가슴을 열어내시면서 겨드랑이 벌려주시면 돼요. 오른발에 오른손, 왼발에 왼손. 소화불량 잡고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20대보다 더 몸이 가볍고 날씬해졌고요. 앞으로 이 건강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 흔들면 팔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는 막 처지고 이러다 보니까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도 생겨야 되겠고 근데 저게 효과가 있다면 저도 좀 막 흔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자세히 보시면 그 무게감을 딱 가지고 겨드랑이 쪽에 림프 순환을 도움을 줘서 네, 노폐물 배출하는 것도 딱 겨드랑이하고 우리 쇄골 이쪽에 딱 있어요. 네, 림프 순환에 도움을 우리가 안 주면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만 있으면 얘가 순환이 되게 느리거든요. 림프는. 네, 그렇기 때문에 림프 순환을 좀 시켜주는 것만 해도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흔들어야 근데 되는 이거는 건지. 무거울 필요는 절대 없고 우리가 뭐라도 하나 잡으면 거기에 딱 정확하게 긴장하고 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오그라든 이 어깨를 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림프 순환에 있어서 여성들한테는 특히 유방암이나 이런 쪽이 애과 림프절이라 그래서 겨드랑이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손가락에서 몸통으로 연결하는 건 바로 겨드랑이지 않습니까? 손에서 노폐물이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 길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펴야 됩니다. 일단은 펴고 그다음에 최대한 올려서 귀에다 한 번씩 붙여보세요. 예, 귀에 붙이지 않고는 이 겨드랑이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한쪽씩 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안 움직였던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게 돼서 굉장히 잘 풀립니다. 그리고 양쪽을 해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도 림프 순환이 충분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도 쥐는 건 좋습니다. 이게 무게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보게 하는 경우도 하고 그다음에 손바닥끼리 보이게끔도 하고 하면 여기 쓰는 근육이 달라집니다. 한번 이렇게 했다가 이걸 한번 잡아보세요. 한쪽 손으로 잡고 손바닥을 앞을 보게 했거나 그다음에 마주 보게 할 때마다 다른 근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광배근이죠. 여기는 전거근이고 대흉근이죠. 그래서 움직일 때 아마 이 가슴 근육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많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저도 서재호 박사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이게 림프 순환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흘러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현대인들의 자세나 기본적인 어떤 말려 있는 자세들이 그걸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펴주고 거길 열어준다라는 거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이용하는 거라서 일단 막힌 것부터 열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죠. 예, 보시는 분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씩 쫙 좀 펴시는 게. 뭐 그죠? 물통이라도 여기에 가벼운 거 지금 들고. 보시다가 한번 쫙 펴고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